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기를 맡은 양평자유 발도르프학교 2학년 담임교사 이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간단한 노래를 부르고 영혼 달력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도 불렀던 노래예요. 혹시 가지고 다니는 노트가 있으시면 거기 맨 앞장에 아주 간단하니까 가사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먼저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잠시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조금만 높여요.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이쪽을 1파트, 이쪽을 2파트로 해서 돌림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는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들어갈게요. 시작. 아침 오고 밤은 가네, 아침 오고 하루 연애, 아침 오고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51주부터 영어 달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풍성한 감각들이 쏟아집니다. 우주영은 늘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한 어뢰 바탕이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사고의 힘은 밖의 찬란한 감각 세계로 자기로부터 분리된 존재를 넘겨주며, 어뢰의 세계는 그들 속에 씨를 뿌렸으나 마음의 열매를 되찾아야만 하는 자신의 인간을 다시 발견합니다. 박규현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앉아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언어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잠깐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언어의 기원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이제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계 필연성, 이런 데 언어의 기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좌회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오른손잡이가 되게 되고, 그게 좌뇌를 발달시키게 되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좌뇌의 의식의 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본능으로 언어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된 흐름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어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음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요번 오전 시간에 쭉 얘기를 할 텐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 성격을 지금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네. 아주 작게.
그 음소의 성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가 이 훈민정음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교육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언어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 말과 글을 가르칠 때 뭐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목적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말과 글이 성장기 아동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말은 사실 특별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저절로 습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을 요하고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문자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문자 가르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얘기를 이어나가서 문자를 가르칠 때 결국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로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 과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하고 좀 이어서 언어의 기원이 결론적으로 어떤 우주자연의 운동 구조, 예, 이런 데에서 기원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당연하게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은 자연을 흉내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영향받고 있는 이 자연을 어떻게든 모방하고 흉내내 보려고 하는 데서 언어가 나왔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고대 인류도 이 세상을 모방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인간의 인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세상을 모방한다고 했을 때 뭘 모방하냐? 자연 그 자체를 모방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제1의 모방의 대상은 저 어린아이들의 제1의 이 세계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를 모방하는데 엄마의 뭘 모방하냐? 나중에 조금 더 커서는 교사를 모방하게 할 텐데 교사의 뭘 모방하냐? 그러면 특정 무엇을 지적할 필요 없이 그 존재 자체를 다 빨아들이는 거죠. 존재를 흡수하는 거죠. 표정, 말소리, 분위기, 행동거지, 이거 다 모방하잖아요. 애 키워보신 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예. 애는 완전히 나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수가 누굴 닮아 이랬나? 그럼 거울을 보면 되는 거죠. 예. 딱 내 모습이 그게 그대로 투사가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모방하는가? 어떤 특정 행위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전부 모방한다. 그럼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꽃으로부터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막 온몸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 동물을 보면 그 동물을 흉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됐던, 진동이 됐던, 어떤 시각적인 느낌이 됐던, 이 모든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모방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 번지 점프 같은 거 하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참 인간의 별종이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날개도 없는 게 왜 내 옛날부터 날고 싶었을까? 우리는 날개도 없는데 날고 싶어 하고, 예, 지느러미도 없는데 잠수하고 싶어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냥 지 생긴 꼬라지대로 살다 가지. 다른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은 유독이, 예, 지가 새도 알면서 날고 싶어 하고 지가 두더지도 알면서 파고 내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만물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자연 그 자체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신의 변형이기 때문이겠죠. 인간은 신으로부터 왔으니까.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존재니까.
그 신의 변형인 인간은 예. 자기 안에 이 만물을 담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물을 모방합니다. 그럼 자연을 모방한다고 했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게 경직돼서 꼼짝 않고 있는 어떤 대상적 사물이 아니고 운동하고 있는 생명체잖아요. 자연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연이 운동하는 이 변화 리듬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이 운동 변화하고 있는 이 리듬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어떤 시간적인 자연의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변화, 날씨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그 바람이 변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동식물들이 변해간단 말이죠. 이 변해가는 리듬을 어떻게든 인간을 모방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언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 자연이 어떤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가 사람한테 당연하게도 어떤 감각을 통해서 12감각을 통해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데서 모방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데서 언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연에 어떤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면 언어에도 당연히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 언어가 자연을 모방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자연이 어떤 순환적인 규칙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언어도 그런 것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 나중에 다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서 그럼 자연의 규칙을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고 세종대왕은 파악했던가 하는 건 이제 훈민정음의 얘기에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발달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발달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프랙탈이라고 하는 용어 아시죠? 프랙탈 패턴이라고 하는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리는 똑같은데 규모만 다른 동일한 운동 구조가 작은 미시적인 거에서도 거시적인 거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얘기할 때 그 똑같이 반복되는 그 구조 원리 패턴을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를 우리가 미시적으로 그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중간에 핵이 있고 전자 양자 이렇게 삼원 구조로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삼원 구조로 움직이는 바로 이 원자의 움직임이 아주 거시적인 천문학적인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모든 행성들도 이런 식의 삼원적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시적인 미립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 패턴이 정말 거시적인 태양계의 운동 패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북극, 남극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전자기장이 이 북극, 남극에서 한쪽에서는 뻗어나오고 한쪽에서는 흡수되고 하는 이런 자기장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만 그러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원자 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시세계에서 운동 패턴하고 아주 거시세계에서 운동 패턴하고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규모만 다르지. 이런 걸 프랙탈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옛날 인간들을 한번 그냥 우리가 상상적으로 가정을 해보죠. 옛날에 인간들이 이제 호기심은 본능으로 타고 태어나는 거고요.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데 이게 경험적으로는 확실하게 규칙적인 변화가 있다. 근데 이 경험적인 건 주관적이니까 이게 도량형이 통일돼야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다가 이제 엄밀한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량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런 예전 다 보편적으로 표현 가능한 어떤 수단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거 말고 객관적 지표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하늘의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어떤 아주 규칙적인 마치 시계에
시침과 분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별자리의 그 시간 순서적인 움직임, 이거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에 어떤 각도와 채공 시간이 바뀌는 거,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은 자연의 어떤 변화를 보편적 척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어디에서 뜰 때, 어떤 별이 뜰 때, 동식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연결시킬 수 있게 된 건데, 인간이 감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12감각을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인간이 첫 번째 감각이 촉각인데, 촉각을 느끼자마자 분리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 분리감각을 느끼자마자 통합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슈타이너 왈, 감각이 세계를 분리시키고 사고가 세계를 재통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는 창구로 삼는데, 사실 시각, 청각 혹은 촉각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의 따로따로 감각이라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대상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 각각의 감각을 써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시각적 경험하고 청각적 경험하고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시각에 주는 빛의 효과나 청각에 주는 소리의 효과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주파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각 효과하고 청각 효과가 같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한다는 거죠. 감각으로는. 감각으로는 상상도 못 하지만 머리가 발달했잖아요. 개념을 발달시키고 계산을 발달시켜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하고 근본적으로 같네? 그럼 얘를 얘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특수하게 고안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눈앞에 그 빛의 스펙트럼으로 소리가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어떤 이 색깔이 그림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면 이걸 소리로 전환시켜 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 AI 그 인공지능하고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떤 아주 미세한 주파수를 빛의 주파수를 소리 주파수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은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옛 사람들은 이거 같다고 도저히 생각 못 하죠. 감각으로는 같은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감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분리시킵니다. 예. 경험을 분리시키는 게 감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는데 구름은 기체고 비는 액체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두 개는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전혀 다른 현상이지만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고 구름의 밀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밀도가 차오르면 이게 물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구름이 물이 된다고 한다면 더 미세한 데까지 파고 내려가면 구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적인 성격하고 원자적인 성격하고 액체를 이루고 있는 비를 이루고 있는 원자적인 성격이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태만 달라진 거지. 본질적인 성질은 똑같으니까 얘가 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각은 세계를 분리시키고 사고는 세계를 재통합한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드디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 알매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이렇게 떠밀어서 우리는 세계를 전부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온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유기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적 세계관이고 온 세계가 다 연결돼서 하나의 질서 속에서 질서를 공유하면서 함께 공진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요 세계관을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론론.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의 어떤 태극, 음양, 오행 이런 게 전형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만물이 공동의 질서 속에서 함께 공진화한다. 이걸 유기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기 이론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슈타인의 인지학과 동양의 어떤 전통 사상이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구체적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 문화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별의 운행으로부터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 자연의 변화를 프랙탈적으로 인간이 재현하고 있다고 봐서 인간과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예. 그래서 역동농업이 미신으로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지학적 유기농인데 이게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할 때 보통은 우리는 땅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 역동농업은 별자리를 보고 씨 뿌리고 수확하는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별의 기운이 식물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면 사람들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이어서 생각해 보면 별 기운이 동식물에 영향 주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해. 땅의 변화 자체도 실은 별의 변화에서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땅의 변화가 있기 전에 별의 변화가 먼저 있는 거죠. 맞잖아요. 별의 변화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기후와 날씨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 별자리 움직이는 걸 보고 성견지명으로 무슨 식물을 언제 심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명 역동농업만의 아주 고유하고 특수하고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날 유물론적 세계관에 찌들어버린 현대인들이 이 어떤 우주자연과 인간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어떤 연결 의식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학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나눌 과자잖아요. 과학의 핵심은 모조리 분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따로 다뤄가지고 장벽을 쳐버리는 게 유물론적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틀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계의 유기 전체적인 이론적인 연관성이 자꾸 놓치게 돼요. 자꾸 놓치게 되지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별이 움직여서 그 영향으로 대기가 움직이고 그 영향으로 어떤 미립자적인 단위, 그 원자적인 단위라든가 세포적인 단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반영이 돼서 땅의 성질이 변하고 순서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땅의 기운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이미 땅의 기운 자체가 별자리의 영향을 이미 받아서 변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생명 역동농업 얘기를 하면 미신이라고는 이런 태도들이 나오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원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 역동농업만 별자리 보고 농사했겠습니까? 옛날에 농법들은 그 기원과 출발에서는 본능적으로 별자리 보고 농사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원이 잊혀진 것일 뿐이지. 자, 그러면 근데 저는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인지학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소우주라면 인간이 관찰한 온갖 종류의 자연의 운동 변화의 패턴, 운동 방식 이거를 인간의 신체가 재현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인간이 소우주라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인체가 우주자연의 어떤 운동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어떤 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 예. 신이 실제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 이 지구에도 태양계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놓고 보자면 우리는 우주를 재현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점에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밖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비 추론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외부에 대한 감각적 관찰하는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세계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든. 그럼 외부에 대한 감각 관찰로 더 이상 갈 수 있는 한계를 느꼈을 때, 그 다음 인간은 뭘 했을까? 다 알고 싶은데 경험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밖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안을. 내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안에 어떤 의식적인 정신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저기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공자님은 근치 재신하고 원치 재물해라라는 표현으로 이게 말을 했습니다. 근치 재신 가까이에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파악해서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 멀리 나가봤자 주변의 사물들의 질서 속에서 진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건 멀리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랙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각은 어차피 세계를 분리 인식하게끔 유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각경을 데이터를 아무리 넓혀도 이거 가지고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안 나와. 한계도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는 알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소우주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자, 소우주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서 뼈와 신경과 피와 근육과 오장육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반응하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를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는가는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가? 황제내경 읽어보신 분들 혹시 있나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12경락이 있고 384개의 혈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예, 그 몸에 9개 구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들이 그 뼈의 개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연의 기본 틀을 그대로 닮았어요. 예. 그대로 닮아서 게다가 해와 달이 운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체가 아주 정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자느냐 깨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장육부의 특정 장부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예. 초급반 아이들은 9시 전에 자는 애들하고 9시 이후에 자는 애들하고 성장 발달에 생리적인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9시는 좀 너무 이르다고 하더라도 자시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자시는 자라고 자시해요. 술시는 술 먹으라고 술시. 자시에 안 자면요 감벨입니다. 성장 안 합니다. 자시에 맨날 깨어있는 애하고 자시에 잠들어 있는 애하고는 똑같은 어떤 성장 잠재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게 발휘되는 게 서너 배 차이 나버려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잠재적이고 예비적인 기운들을 취하는 거라면 그게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자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2교대, 3교대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년 하다 보면 사람 죽어나거든요. 낮과 밤이 바뀌면 사람 생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돼버려요. 똑같이 2교대 해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뭐 하루 5시간, 6시간 자는 거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자는 타이밍이 문제예요. 예. 해와 달이 어느 위치에 있고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간이 반응을 하는가, 폐가 반응을 하는가, 대장이 반응을 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건강한 생리적 리듬을 뒷받침해주는 생활 패턴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특정 타이밍에 먹고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고 특정 타이밍에 자고 하는 이 생활 규칙, 이게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연이 무슨 위대하고 권력이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사니까.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야 돼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뒤질 뿐이지. 역행하고 싶으면 역행해.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어쨌든 바깥을 관찰하는 것 말고 안을 관찰함으로써 오히려 안을 관찰해서 이해한 어떤 그 인식의 확장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밖에다가 이제 귀납과 연역을 반복하는 거죠. 귀납과 연역을 반복하면서 알매 지평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알매 지평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황제내경이 동양에서는 동양에 두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내경, 하나는 역경. 서양에는 그것이 성경에 통일이 돼 있죠. 서양의 오늘날 서구 문화의 경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고 동양 문화의 경은 황제내경하고 역경입니다. 근데 황제내경은 인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역경은 우주자연의 보편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읽어보면 결국 같은 거다.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건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양에서 음양오행론의 출발점은 황제내경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은 사실은 천문학입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천문적인 질서를 인체에다 적용해서 인체 장부와 경혈과 경락이 어떻게 자연의 음양오행에 반응하는가를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근데 황제내경 읽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밀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무슨 해부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실 부처님만 해도 그래요. 야, 어떻게 보리수알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뭘 다 깨달았다 그러지? 그럼 나도 한 보름 앉아있으면 깨달아지나? 하고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만히 앉아있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냐? 이게 이제 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세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 그것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리수알의 부처님은 열심히 머리 쓰고 계신 거예요. 안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내부를 관찰한다. 이게 내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관을 명상하는 거를 통해서 인간은 실은 우주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알아낸 겁니다. 가만히 고요하게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들숨을 한번 쉬어보면 이 들숨이 들어가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느껴져요. 아니 이건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보면 이 숨이 여기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깊이 빨아들여 보면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이까지 들어가다가 멈춰. 근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기 회음부까지 호흡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숨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숨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면 숨이 나오는 통로도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느껴보면 아, 숨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러면 숨이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팔다리의 어느 부분에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고요하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기를 관찰해 보면 어떤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에 내 인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도. 그럼 이걸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야, 내가 숨을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폐활량으로 빨아들이면 폐가 어떻게 반응하고 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손가락 끝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다 연결해내는 거죠. 연결해내서 쓰여진 책이 황제내경입니다. 옛사람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상과 내면 관찰을 통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연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기 내부를, 자기는 소우주니까 이 소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이 소우주의 운동 방식하고 외부의 운동 방식을 다시 연결하는 식으로 인식의 집행을 넓혀나갔다. 자,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말소리가 자연을 흉내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거는 우리가 원리적인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달 과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서 슈타이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기 교육하고, 그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고난 잠재적 가능성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그렇게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원칙이 조기 교육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적기 교육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똑같이 5시간 자도 어느 타이밍에 자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해줄 건가, 이 타이밍을 잘 지켜줘야지. 타이밍을 어긋나 버리면, 때를 놓치면, 예, 형식적으로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철이 있듯이 성장 발달 과정에도 정해진 어떤 단계가 있는 거고, 이 단계에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타이밍 맞춰가지고 해준다. 이게 적기 교육이죠. 이 적기 교육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역동농업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별자리를 보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 눈에 특수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보편적인 거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은 반드시 적기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자시에 자야 되는 것처럼. 자시에 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히려 그런 어떤 당위적인 것들을 너무나 지금 기술 문명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당위적인 것들을 인위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당위와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지금 과학기술이 워낙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성취에 말 그대로 이게 취해가지고 마치 과학기술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들 문명의 분위기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신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자면 보고 있으면 참 웃길 거예요. 예. 자, 인간의 망상과 착각이 극에 달한 것을 보고 상당히 좀 불쌍한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 우리 삶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안에서야 이게 커 보이지만 자연의 순환 흐름에 우리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 방울을 뿌리고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죠. 날씨를 변화시키려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자전공전 주기를 바꿔줘야 돼요. 맞잖아요. 날씨를 변화시키려면. 인간이 태양계 행성들의 자공전 주기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되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돼요. 예. 가장 간단한 것도 자연에 거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단순한 것도 실제로 자연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스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저것 편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단량 형상적으로 거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거스르면 그냥 자업자득으로 그 효과를 자기가 볼 뿐입니다.
예. 볼 뿐인데 우리는 기술적 편리로 자연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에 지금 차 있지만 뭐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 과보를 그냥 짊어지고 예, 효과를 부작용을 겪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겪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 자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느 때가 그 타이밍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라고 하는데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 태양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최초의 상태 지구가 어땠고 그 뒤로 태양기라고 하는 게 오고 달기라고 하는 게 오고 현재 지구기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지구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아주 거시적인 우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제가 발달론에서 왜 하는가 하면 이 우주 역사를 만약에 우리가 소우주라면 우리가 재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주의 진화 단계와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소우주라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인간의 집단적 진화 과정도 그걸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한 인간의 성장 과정도 그걸 반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도르프 적기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7년 주기 발달설이잖아요. 7년 주기. 7년 동안에 신체가 크고 그 다음 7년 동안에 에테르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 7년은 아스트랄체가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7년이며 왜 하필 그 순서가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이냐?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런 것들이 설정되게 됐냐? 하면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게 근거예요. 최종 근거예요. 지구 진화 과정을 보니까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상태를 거쳐서 지구가 진화해 왔더라.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크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주도하던 시기, 어떤 에테르가 주도하던 시기, 이 시기들이 뭐 무한정 지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도적인 힘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이 주도적인 힘들이 바뀌어 나가는 일정하게 걸리는 그 시간이 말하자면 7년이 됐건 7일이 됐건 7초가 됐건 7단위로 쪼개지더라. 7개 구별되는 단위로 쪼개지더라. 우주가 그렇게 움직인 게 인간한테 반영이 된 거다라는 게 인지학에서 설명하는 말하자면 최종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모든 어떤 운동의 최종 근거를 따지면 결국은 다 별자리입니다. 지난 시간 언어의 기원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별자리에서 온 별자리가 일으킨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인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어가 나왔다. 그게 슈타이너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럼 언어만 그렇겠냐? 다 그래, 다. 언어뿐만 아니고 뭐든지 사실 궁극 기원은 다 우주에 있다. 우주의 움직임에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건 태양계죠. 제가 늘 이것도 이제 제가 별도의 설명을 붙이지 않는 이상 우주는 태양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발도르파 발달론이 7년 주기 발달론이 나오게 되는데 7년 주기 발달론은 역시 인간은 이제 우주가 진화해왔던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반복하면서 성장하면 상태가 근본적으로 A 상태, B 상태, C 상태로 이렇게 변해 나가면 A 상태에 필요한 도움이 있고 B 상태에 필요한 도움이 있고 그때그때 해야 될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에테르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스트랄이 활성화돼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에테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다 막 쏟아부으면 에테르도 망가지고 아스트랄도 나중에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이 훼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시기에 맞게끔 해주지 않으면 양쪽으로 다 망친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조기 교육이 한국 교육을 망친, 내용적으로 망친 정말 흉악한 주범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달론 이제 대충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문자를 배우는 시기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7살, 8살에 몰려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대한 고려까지 하면서 이제 좀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7살까지 신체가 발달한다 그러죠.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이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감각이 1차적인 안정을 자리 잡는
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발도르프에서는 12감각 타고난다고 봅니다. 그럼 12감각 중에서 12감각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1차 자리 잡고 그 다음 2차 또 한 번 더 단단해지고 3차 또 한 번 더 성숙해지면서 1, 2, 3, 3차에 걸쳐가지고 한마디로 원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만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한 번 안정을 찾는 게 7살까지라고 보는 거죠. 7살 이후에도 감각 계속 발달합니다. 7살이라고 해서 감각 발달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죠. 모든 12감각이 7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재순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한 바퀴 도는데 7년 걸립니다. 이 감각이. 예. 감각이 한 바퀴 도는데 7년 걸리는데 자, 7살까지로 한정해 놓고 이제 우리가 언어 문자를 언제 가르치면 좋냐? 특히 이제 언어 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과 글이 가지고 오는 효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이걸 구별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서 말을 그대로 글자로 옮겼다라는 식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대체로 말과 글에 대해서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말하고 글은 기원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것이 주는 의식의 효과 180도 달라요.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답게 배우고 글은 글답게 배운 다음 두 개를 잘 전환시키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을 글 쓰듯이 배우거나 글을 말하듯이 배우면 다 조지는 겁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 이제 언어 능력이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언어 능력들이 대체로 엉망진창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뉴스나 아니면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런 걸 진짜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앉아있다 보면 제가 지금 지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한 몇 문장 내려가면 그 몇 문장 속에서 논리적 오류와 개념의 오용이 어마어마하게 섞여 들어가는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렇다는 걸 파악을 못해. 예. 예리하게 보면 정말 허다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가자라는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게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대학 전공의 학사는 자기가 그 전공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많이 안다고 착각한대요. 근데 석사쯤 되면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건 안 돼요. 근데 박사가 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남도 모른다는 건 안 돼요. 근데 교수가 되면 어차피 모르니까 먼저 우기자. 어차피 니도 몰라 나도 몰라 먼저 우기는 놈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한데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지가 뭘 모른다는 걸 좀 알게 된다는 거야. 이건 그 옛날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데 니들은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제 그런 사태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언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엉망이면 의식이 혼수 상태입니다. 언어가 혼란하면 의식도 혼란해요. 언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게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언어 능력 수준이 꽤 바닥이라서 우리의 전체적인 문화 의식의 수준이 제고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이전에 언어를 잡아야 돼요. 기초 언어 능력이 안정이 안 되면 사상 누각이 돼서 그 위에 쌓아 올린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 언어 능력 부분을 잘 이렇게 정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중요한 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말과 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자, 7살까지 아이들 현재 지금 문자를 배우는 시기가 7살 혹은 8살이죠. 보통 지금 북유럽이나 발도르프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교육의 어떤 공적 제도적으로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북유럽이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지금 10살 때 문장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성취 목표로 가르칩니다. 8살 때 알파벳을 배우고 9살 때 알파벳을 조합해서 낱말로 쓸 수 있게 하고 10살 때쯤 되면 문장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노르웨이, 그 핀란드 이쪽에 북유럽, 우리가 부르는 북유럽 제도권 교육에서, 제도권 공교육에서 요 정도 성취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거를 3학년 때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예. 왜 그 나이에 맞추냐 하면 아까 제가 에테라 아스트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변화도 어차피 이 우주자연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들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의 내면을 주도하는 힘의 성질이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달라지면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10살 때쯤 돼야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면 조기교육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 전에 하면 조기교육이 됩니다. 조기교육이 되면 의식의 역효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지.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문자 교육을 8살에 가르치는 거를 금지를 해요. 아예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만들어. 한마디로 유해 환경으로 취급합니다. 7살, 8살 나이에 문자 배우는 거는 유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배우는 게 좋다.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애를 망치는 거야. 네.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근대사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민 의식을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깔고 가고 있잖아요. 피난민 의식, 식민지 거치고 전쟁 거치고 군사 독재 거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 발 차이로 죽느냐 사느냐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세어라 금수나 뭐 흥남부두 이런 노래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남부두 노래를 모르시나?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뭐 애를 끊는 흥남부두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이거 연식이 나오는구나. 이 노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세대가 딱 나오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야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면 꼭 나오는 게 구세어라 금수나 뭐 흥남부두 이런 노래가 지금 60, 70대 어른들만 하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들의 일상 정서에 그게 많이 어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전부 전쟁통에 고생한 가사들이에요. 노래 가사가. 그 가사의 내용들은 한 발 늦어서 혈육들끼리 누구는 배 타고 떠났고, 예, 흥남부두가 149대 때 피난 가면서 대량으로 이렇게 피난민들 이동시킬 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출발을 시켰는데 피난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타고 어떤 사람은 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폭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배가 차면 떠나버리는데 여기서 끊겼을 거 아니야. 이제 이 애절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인데 예, 남편은 타고 떠나는데 아내는 여기 남았어. 자식은 타고 떠나는데 아버지는 부모는 여기 남았어. 그 애절함을 노래하는 게 흥남부두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진 형제, 부모, 자식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없더라도 너라도 구세게 살아라. 이런 게 이제 또 구세어라 금순하잖아. 이런 식의 노래들이 우리 생활상에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6.25 때의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힘이 또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의 동력이 되고 오늘날 60대만 하더라도 전쟁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전쟁의 참상의 경험자인 것처럼 예, 그건 그 밑에 자기 아버지한테 동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대 자체가 식민지와 전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와 전쟁에서 어떻게 생존할까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정서의 기초가 돼버린 거야. 기초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발 더 가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돼버려.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살 수도 있는데 요 1.2점 한 발 두 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서의 자기 생존의 일종의 원칙과 정서 이런 것들이 모든 생활 문화에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평소에 전쟁 용어 되게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 어떤 경쟁적인 이런 질서들을 경쟁 이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경쟁을 전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입시 전쟁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 입시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입시 전쟁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입시에서도 1점 차이로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냐 마냐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애들이 그 전쟁으로 느껴. 야 이거 진짜 관념화된 흥남부도다 이거지. 교육적으로 제도화된 흥남부도다. 1등급 차이로 1점 차이로 깍두기가 2cm인지 3cm인지 하나 틀려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입시 전쟁이란 말을 써요. 근데 입시 전쟁만 씁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용어들을 가만 보면 전쟁 용어가 무지하게 그냥 막 자연스럽게 씁니다. AI가 퍼졌다 그럼 침투했대요. 미세먼지가 온다 공습이래요. 축구를 이겼다 무슨 뭐 도쿄 대첩이래요. 평소에 쓰는 말이 전부 전쟁 용어예요. 그러면 심성이 전쟁통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쟁의 기본 정서 뭐야? 빨리빨리. 하나라도 먼저. 빨리빨리. 안 그러면 죽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잖아요. 빨리빨리. 가로치고 안 그러면 죽어. 여기에 너무 강박적으로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 타이밍 그런 거 몰라. 있을 때 먹어야 돼. 적정 타이밍은 됐고 있을 때 뭐 해야 돼. 인천 앞바다에 그런 말 쓰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물 좋을 때 노져라.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그런 식의 정서들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뭔가를 차분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거가 문화적으로 참 안 돼 있다라는 거야.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피난민 문화가 정말 피난민 문화 극복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한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서 이 피난민 문화가 나타나는 거는 조기교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기교육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뭐든지 빨리 하면 좋은 줄 알고 조금이라도 애가 이제 글자 좀 읽을 줄 알면 독서왕 만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양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애가 뭐 전혀 논리 학습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학습지 왕창 해가지고 엄마하고 애하고 학습지 가지고 계속 학습지 들어오는 순간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집니다. 해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아무리 하루에 요것만 하면 되지. 그 요거가 계속 밀린다니까. 계속 밀려요. 그 계속 싸움거리가 돼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들을 우리가 반복해 왔는데, 그래서 10살 때쯤 돼야 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존재의 내적인 준비가 된다. 때가 된다라고 봐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1학년 들어가면 일단은 텍스트를 모르면 다른 모든 과목이 안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이미 문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조적으로 엄청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폭력적인 구조구나. 이게 교육을 빙자한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문화적인 의미의 국가폭력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라는 걸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 문화의식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당장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당장의 현실에서는 애들이 7살, 8살 되면 문자를 익혀야 돼요. 익히지 않으면 사회화 자체가 스톱돼 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7, 8세에 문자 익힌다. 요거를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7살까지 인간에게 몇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단계 변화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변화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2살 때쯤 되면 애들이 직립하죠. 이게 인간 존재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립 전의 인간하고 직립 후의 인간은 존재가 다른 거죠. 왜? 손이 자유로워지잖아. 손이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의지적 존재라고 하는 거를 그 전하고는 달리 확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립이라고 하는 이 신체 구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다는 건 가로 세로 중에 세로 아닙니까? 이렇게 세로로 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다 가로로 다니잖아요. 그죠? 가로로 움직이는 애들하고 서로 세로로 움직이는 존재하고는 이 내면의 어떤 순환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순환 구조가 달라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로가 됐기 때문에 의식이 축적이 돼요. 가로 존재들은 의식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뇌 발달이 안 돼요. 예. 그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이게 인체 구조의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고 흐르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세로입니다. 그러면 애가 세로 직립했다. 직립하는 순간 그 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고 애 존재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엄마들은 이제 애가 직립하는 순간부터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예, 온갖 데 가서 사고 칠 거 아니야. 예, 만지고 막 깨고 막 던지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 중요한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이거는 인체적인 신체적인 변화잖아요. 직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립 이후에 온갖 인간의 어떤 감각들이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직립 이후에 특히 손의 감각이 발달하면서 그게 자극받아 가지고 나머지 감각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깨어난다. 이러다가 이 감각 발달이 어느 한 꼭지점을 찍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은 4, 5세 사이에 하게 되죠. 그전에는 옹알이 수준이에요. 근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성정결을 갖춘 말, 요거는 한 5세 전후에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존재인 인간하고 말을 못하는 존재인 인간하고 또 직립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요. 직립이 신체의 혁명이라면 말은 정신의 혁명인 거야. 왜 말이 정신의 혁명인가? 말은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져다 줘요. 직립을 함으로써는 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쓸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은 인간이 정신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상상력과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력 창조력이라는 말을 애들은 몰라도 상상력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말을 배움으로써. 그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인간한테 사실은 거의 지금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말을 할 줄 몰랐을 때하고 말할 때하고는 쇼킹할 정도로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제가 말을 배워서 처음 말을 뜨듬뜨듬 하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해요. 그때 그 놀라움과 한편 그 불편함, 이게 다 기억이 나요. 저는 말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나의 느낌이 10이라면 이 느낌을 말로 전환했을 때 전달은 1,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은 다들 받아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말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 느낌이. 예. 그거 이용해서 히트친 광고 있잖아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광고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형언할 수 없다.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10이면 그것이 언어로 전환이 됐을 때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언어를 쓴다는 게. 언어를 쓴다는 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전혀 표현할 수 없었던 걸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새로운 현상이 시시각각 생기는데 이 새로운 현상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 나한테 없었는데 이 새로운 것을 내가 호명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세계가 확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꽃을 봤어요. 이름이 뭔가 몰라. 내가 이름 붙일 수 있어. 이게 창조력이에요. 내가 내 느낌대로 이름 붙여볼래. 이게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경험이거든요. 물론 그 창조는 임의적인 창조는 사회적으로는 안 통하죠. 예. 이 꽃 이름이 뭐죠? 예? 산수유? 예. 이게 산수유인데, 나는 산수유를 몰라. 근데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그래서 수유선이라고 해. 나 혼자. 이렇게 해요,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 김춘수 시에 있잖아요. 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걸 어린애들은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다 보편적으로 그 시절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직립하기 이전에 애들은 세상이 압도적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직립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은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말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은 드디어 내가 세상보다 이끌어 나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을 규정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요, 세계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질서 지우는 정신적인 능력이 생기거든. 이렇게 정신적인 능력이 생기면 기억력이 확 폭발합니다. 기억력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다락방에 어떤 정리정돈할 수 있는 틀들이 갖춰져 있으면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이 막 집어넣으면 10kg 들어가는데 차곡차곡 제대로 쌓으면 100kg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칸방에 오래된 살림에서 이사 가려고 짐 꺼내보면 우와 어떻게 저 조그만 방에 나는 구름 한 개면 될 줄 알았는데 트럭이 2대 와야 돼. 이런 상황 겪어보셨잖아요. 살림 오래 하다 보면 구석구석 조그만 빈틈만 있어도 집어넣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뭐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겉보기에는 막 커 보이지만 빼보면 몇 개 없어. 그럼 언어를 모를 때 인간은 말하자면 정리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신적 정리틀이 없어요. 정신적 정리틀이 없다는 것은 축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어를 이제 익숙하게 구사를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분류틀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낯선 걸 보면 자기가 그 분류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의식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감각이 우리는 감각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각 체험이에요. 그 감각 체험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죠. 뭐 처음 보는 시커먼 물을 마셨다. 근데 고소하더라? 쓰더라? 뭐 고소할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똑같이 까만 건데 그러면 까만 거라고 하는 색깔로는 구별 못하고 냄새
맡아보니까 얘는 커피고, 얘는 시궁창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감각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죠? 감각 체험에서 우리는 쾌, 불쾌, 호, 불호라고 하는 좋다, 싫다, 를 만들어냅니다. 기초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체험을 한 다음,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초 감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좋은 것은 다시 취하고, 한번 싫었던 것은 피하고, 그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피하고 하는 과정이 그 본능적인 생존이잖아. 그러면 이런 생존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억을 잘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잘해야 돼. 옛날에 한번 겪었는데 또 반복하면 비효율적이죠.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식에서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영역 빼고 의식이라는 영역에서 데이터죠. 데이터. 기억 데이터가 차지하는 90%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뇌주름도 다 기억이에요, 이거. 뇌주름도 다 기억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까르마라는 것도 기억이에요. 까르마는 전생 기억이 지금 내 기지액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것도 기억입니다. 인간은 의식의 축적 정도와 이 축적된 의식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의식의 축적량과 이 처리 방식 이거에 따라서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축적이 돼야 돼. 근데 언어를 말을 배우게 되면 그 이전과 비해 가지고 의식의 어떤 축적량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버려요. 이건 뭐 몇 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백 배, 수천 배, 심지어 수만 배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폭발합니다. 그럼 기억력이 폭발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어떤 자기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말 배우기 전에 애들은 당연히 자의식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복합적인 감정은 없어요. 쾌불쾌가 있을 뿐이지. 쾌불쾌가 있지. 저기 어린애들이 죽음을 슬퍼할까요?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죽음이나 슬픔이란 단어를 아는 애하고 모르는 애는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7살인가 8살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사촌들하고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요. 뛰어놀았어요. 지금도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어린애들 있으면 보채고 뛰놀고 그러잖아요. 얘들한테 죽음이라고는 실감 안 나죠. 또 죽음이 슬픈 줄도 몰라. 나중에 제가 몇 살 더 먹고 나서 내가 기억해보니 몇 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은 다 울고 막 슬퍼해야 되는데 나는 안 슬펐다. 그러면 나는 뭔가 타고난 감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그러면 혹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악마의 새끼인가? 혹시 내가 악마일까? 나는 혹시 타고난 나쁜 놈일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안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런 경험들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5살부터 말을 배우는 거지 5살에 말이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성이 안 됩니다. 말이 완성되는 거는 대충 초급 끝날 때까지 말은 계속 변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부의 인식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하잖아요. 조금씩 변하는데 말이 자리를 잡는 거는 대략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면 자기가 평생 가져갈 어법, 어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말이 익숙해지는 것도 수년 걸립니다. 5살에 시작이 될 뿐입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7살이 되면 영구치 나면서 드디어 기초감각이 자리 잡잖아. 그러니까 직립했다, 말 배웠다, 영구치 났다. 이게 7살 때까지의 주요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분기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분기점들에 따라 가지고 내면의 의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게 달라진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말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은 한번 생각해보라. 소리잖아요. 소리인데 내가 감각을 통해서 받은 어떤 느낌,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느낌을 내 안에서 가치 판단하고 섞어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걸 소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추상적인 과정이거든요. 특정 경험을, 특정 감각 경험을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낱말이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다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다 추상적인 겁니다. 노랑이라고 하는 이 음의 진동이잖아요. 노랑에서 이 노랑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노랑이라고 하는 음의 진동이 있는데 이 음의 진동하고 이 색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신비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체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감각 체험이 누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감정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말은 감정 표현이 1차적인 말의 목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굉장히 단순하다가 이제 감각이 발달하고 체험이 넓어지고 하면서 감정 자체가 분화가 되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감정은 좋다 싫다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 즐겁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뭔가 등이 쭈뼛 서는데, 쭈뼛 서는 이 느낌이 공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너무나 새로운 걸 봤을 때의 어떤 경외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말은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에 1차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기초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감정적인 이 흐름들을 인간이 겪게 되면서 말이 그걸 전달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초에 어떤 경험을 어떤 말로 표현했을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거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자연 환경의 경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왜 인간이 자원 모음 어떤 거 많이 쓰냐 이런 거에서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자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정의할 때 언어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연 지역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게 돼 있는 거거든. 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 어느 둘레에서 같은 자연 환경을 공유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기는 하지만 그건 사회적인 원인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 체험의 그 범위를 공유해야 됩니다. 자연 체험의 범위를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 동일한 표상 어느 정도 동일한 표상 구조를 공유해야 돼요. 동일한 표상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지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하는 걸 전생기억에 떠오르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전생기억에 떠오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다.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전혀 이질적인 인간들끼리는 같은 말이 안 나와요. 집단 체험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즉 떠오르는 표상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과 표상의 동일성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말이 발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흔히들 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표상 감정 복합체라고 정의를 해요. 표상과 감정의 어떤 종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말이란 표상 감정 복합체. 그러면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말을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그 표상과 감정을 갈고 닦는 거죠. 표상과 감정을 갈고 닦는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감성적이 되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자기의 아주 투박하고 거친 표상과 감정을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사회적으로 갈고 닦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감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 말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감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정제된 감성으로, 사회적 감성으로 전환되는 거를 말이 연결해 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과 창조력이 폭발합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가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강화시켜 주는 거고, 말을 통해서 현상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데 말을 통해서 이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초 사고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보고 이 하나를 다른 거하고 이게 딴 거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게 상상력인데. 그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사물의 연관성을 말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하면 할수록 상상력이 증폭합니다. 근데 게다가 말이라고 하는 건 부정확한데, 근데 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론 말은 부정확해요. 그리고 감정과 표상, 우리가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에는 말 자체가 감정 표상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 해석을 하는데도 창조력, 상상력이 필요해요.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느 상황에서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잖아. 그죠? 아주 유연하고 아주 창의적인 해석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말은 어떤 상상을 증폭시킵니다. 자, 그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하는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희한한 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전라도 갔을 때 진짜 당황했던 게 거시기였어요. 거시기였어요. 거시기.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거시기한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시기하다고 말하면 내가 거시기하지. 그때 네가 그래서 내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하게 반응을 하니까 내가 거시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거시기가 한 문장에 막 엄청 나와. 근데 둘이서 말하는데 둘이는 서로 다 알아들어. 저 거시기와 이 거시기가 다르다는 거를 저것끼리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시기인데 이때 거시기와 저때 거시기가 뭘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별되는지 지시대명사잖아요. 거시기. 이 지시대명사의 반복을 가지고 알아먹기 힘들어. 근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왜? 원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게 똑같은 아어도 어떤 톤으로 내느냐, 어떤 표정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말 달라지잖아. 이게 말의 특징이거든. 참 잘했어요. 이거는 그 메시지만 보면 정말 칭찬하는 것 같죠. 근데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10점 받아온 애들한테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180도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죽어볼래? 이런 뜻이죠. 칭찬이 아니죠. 각오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습니다. 말은 분위기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감정 상태, 감정을 어떻게 섞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정확하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이거 이해를 위해서 상상만발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전라도에 거시기가 있다면 경상도에는 가가 이런 게 있죠. 오로지 인토네이션만 가지고 예, 명사, 동사, 뭐 어조사 다 표현합니다. 그냥 주어수로 다 표현해버려요. 인토네이션만 가지고 똑같은 발음을. 예. 이게 말의 특징이다. 말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말은 표상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폭시킨다.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죠? 이 과정이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쌓이느냐 하는 게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이 한 12살 이전에 발달돼야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평생 써먹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이 촉발시키는 어떤 의식의 질적 변화, 요게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 말 배우고 나부터 대략 5년에서 7년이에요. 요때 쌓인 게 평생 간다는 거야. 그럼 말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를 인간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잖아. 충분히 누리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면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뒤에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자 가르치면 의식해주는 효과가 완전 다른 효과가 들어가 버리거든. 완전 다른 효과라고 그냥 정반대 효과가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10분 쉬고 이어가겠습니다.